그래서 어떤 공간에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가치가 엄청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알파벳 세 자리가 A, B, C라고 하면 세 자리의 닷컴 주소는 사실 돈 주고 사기 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인터넷닷컴이나 이런 거만 봐도 굉장히 비싼데 트래블닷컴 이런 거는 더 비싸거든요. 이게 비싼 이유가 너무나 사람들이 한 번쯤 트래블닷컴이란 주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 사용자가 많아져서 이 주소들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남역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강남역의 땅값이 비싼 이유는 여기에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다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담동은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인터넷 같은 경우에 지금 사람과 정보를 연결해서 거기서 나온 부가가치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검색 엔진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사용자 경험, 블로그의 맛집이라던가 카페라던가 이런 걸 연결해주고 있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사진들을 연결해주죠. 그게 다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 어떤 포텐셜인데,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만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을 교환하고 싶다. 그럼 우리는 일단 거래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 되고, 내가 이더리움 위에 있는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을 하고 싶으면 내가 비트코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갖고 가서 팔아서 이더리움을 사서 이더리움을 출금해서 이더리움을 내 지갑으로 옮기고 크립토키티 게임을 해야 됩니다. 설명하기 힘듭니다. 이걸 사용자한테 강요하는 게 현재의 블록체인의 주소입니다. 요즘 11번가나 이런 데 써보시면 알겠지만 공인인증서나 카드 번호 입력하는 것도 사람들이 귀찮아하니까 이제 카카오뱅크 이런 거 보면 그냥 비밀번호 6자리 입력하면 송금되고 결제되고 다 그렇게 소비자가 돈을 쓰는 단계를 그렇게 줄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은 내가 크립토키티를 하고 싶으면 일단 거래소에 가야 되고, 거래소에 입금하려면 은행에 통장 개설해야 되고, 통장 개설해서 인증받아서 현금 넣어서 이더리움 사서 출금해서 게임해야 됩니다.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말로 그 고난을 다 넘어서 게임을 소비해야 됩니다. 일단 그 중에 하나만 짚어보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더리움, 내가 비트코인이랑 리플이 있는데 이더리움 위에 있는 덱을 쓸 수가 없고, 이더리움 위에서 진행되는 ICO에 내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내가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을 못 쓴다는 건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달러가 있으면 한국에서 못 쓰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여기는 국경의 경계도 없고 다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데 내가 특정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그 토큰이 필요하다는 건 엄청난 장벽입니다. 아까 말했던 11번가나 이런 데는 그 비밀번호 입력하는 그 과정까지도 더 쉽게 해주려고 지금 하는 판에, 블록체인은 아직 그 연결이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1번가나 이런 데는 계속 그 단계를 더 쉽게 가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아직 그 단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심지어 그 코인을 사야 된다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코인을 사서 거래소에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덱을 실제로 이용해보고 내가 그 덱을 통해서 뭔가 즐거움을 느껴보신 분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없다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더리움이 있는데 저 게임을 하려면 리플이 필요하면 이미 또 거래소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일단 코스모스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사용자 단에서는 내가 리플이 있든 내가 비트코인이 있든 내가
내가 라이트코인이 있든 상관없이 서비스를 쓸 거면 그 역할들은 체인들이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한국 신용카드가 있어도 페이팔로 외화 결제가 됩니다. 내가 페이팔에 내 한국 카드 결제를 하면 거기서 알아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외국 결제의 경우에서 그 달러를 그쪽으로 줍니다. 제가 직접 제 카드를 은행에 들고 가서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결제만 하면 되고 내부는 페이팔이 다 해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해야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리플이 있어도 크립토키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비트코인이 있어도 크립토키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오스가 있어도 반대로 또 내가 이오스가 없어도 이오스 위에 덱을 이용할 수 있어야 생태계가 열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들어서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거의 없어지고 허브라는 개념이 온다고 보는 겁니다. 플랫폼은 이더리움을 생각해 보면 모든 덱이 내 위에 올라와라, 내 생태계 위에 올라와서 연결되자. 즉 이더리움 위에서는 연결이 되는데 이더리움 밖에 있는 체인들끼리 연결이 안 됩니다. 코스모스가 주장하는 건 허브의 시대는 겁니다. 플랫폼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플랫폼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고 특정 플랫폼에 내 덱이 귀속되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연결만 되면 된다. 그래서 플랫폼이 아니라 허브로 간다는 게 코스모스의 개념이고, 이 허브를 통해서 아까 말했듯 사용자들은 내가 이더리움이 없어도 이더리움 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스팀이 없어도 스팀의 기능을 써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거는 사용자 단에서 고려되는 게 아니라 밑에 단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대가로 사용자한테 어떤 수수료를 받던가 아니면 코인을 홀딩할 것을 요구하는 게 코스모스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코스모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코스모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젝트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 같다. 다단계 아니냐. 그다음에 또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되게 많은 거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랑 다른 거 아이온이랑 뭐가 다르냐, 아크랑 뭐가 다르냐. 처음에는 아주 대놓고 싸우다가 다 부질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코어 엔진이 있는 팀이랑 없는 팀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뻥을 치든 이걸 욕하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 가치와 시장을 확보합니다. 코어 엔진이랑 구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 구글의 검색 엔진 알고리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글 무너뜨리고 싶으시면 구글보다 더 빠른 검색 엔진 만드시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으시죠?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이거를 팔면서 아이쉬웠는데 돈이 1,000억씩 모입니다. 되게 재밌는 시대거든요, 여기가. 구글을 넘어서고 싶으시면 진짜 간단합니다. 구글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 만들면 돼요. 근데 못 만들으니까 못 넘어서는데 이상하게 코인 쪽으로 오면 다 돈만 있으면 내가 구글보다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사람이 되게 많고 거기에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모입니다. 아주 재밌는 현상이죠. 이 코어 엔진이라는 게 저도 이제 제 개발자님, 저랑 같이 있는 개발자님이나 저도 컴퓨터 과학을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 예로 들었던 구글이 갖고 있는 검색 엔진은 구글의 핵심이고, 구글이 갖고 있는 크롬 많이 쓰시죠? 크롬은 렌더링 엔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의 코어 엔진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강력한 범접할 수 없는 뭔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단적인 예가 요즘은 많이 유명해졌지만 라리머라고 그래핀 엔진이랑 강력한 합의 엔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트시어 때부터 말아먹고 스팀하러 갔다가 갑자기 나 게시 받았다고 다 떠나고, 저랑 같이 계신 분은 전범이라고 부르거든요. 계속 투자자들한테 비트시어 때 다 팔고 꺼져라 그랬다 100분의 1 토막 나고. 근데 또 프로젝트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게
코어 엔진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뭐 레디 플레이어 보면 보신 분 알겠지만 거기도 게임 개발자가 막 자기 멋대로 하는데 아무리 투자자, 뭐 경영자가 뭐라 해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 코어 엔진이란 건 그런 존재거든요. 성공하면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코어 엔진이 있는 코스모스 팀 안 좋다고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갖고 있는 코어 엔진이 텐더민트라는 엔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엔진을 사실 알고리즘을 뭐 코드로 되는 걸 다 뜯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인이. 근데 이제 간접적인 수단으로 이게 진짜 성공한 코어 엔진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상위 1등부터 한 20등까지 중에 한 10개, 13개는 플랫폼을 다 표방하고 있는데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코어 엔진을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분산화할 거야. 우리 지금은 서버인데 언젠간 될 거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어 엔진은 성공하면 100인 거고 아니면 0입니다. 구글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구글의 검색 엔진보다 내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지 언젠간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코어는 그런 겁니다. 성공하면은 대체 불가능인데 성공하기 전까지는 0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엔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금 암호화폐 쪽에 요즘 뭐 이슈가 되는 확장성이라던가 뭐 인터오퍼러빌리티라던가 몇 개 화두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코어 엔진 중에 하나가 텐더민트고 제가 이거 여기서 성공 안 했는데 성공했다고 또 뻥쳐봐야 어차피 다 밝혀집니다. 한번 트랙 레코드를 해보시면 됩니다. 왜 이 프로젝트의 개발자들이 붙기 시작하고 있는지, 왜 여러 프로젝트들이 왜 난 이제 텐더민트를 써야겠다라고 붙기 시작하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더민트의 특징은 퍼포먼스가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TPS 많이 하는데 사실 TPS는 좀 말장난 같은 요소가 있거든요. 그건 좀 더 뒤에서 설명해 드리고 가장 큰 특징이 라이트 클라이언트라고 한 개의 블럭만 무조건 나옵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 보면은 블럭 뭐 2개가 이렇게 경쟁하다가 뭐 가장 긴 게 무조건 살아남는다 이런 말, 롱기스트 가장 긴 게 중요한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기다려봐야 됩니다. 어떤 블럭이 동시에 2개가 나왔을 때는 어떤 게 맞는지 시스템적으로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기다려봐야 됩니다. 기다린다, 즉 시간이 들어간다는 건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 무조건 합의가 돼서 한 라운드에 하나의 블록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컨펌 이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버같이 쓰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지점입니다. 블록체인을 개발자가 학습을 해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방어 대책을 머리에 담은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서버처럼 여기서 끝나니까 난 요것만 하면 되겠냐, 그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랑 같이 있는 개발자님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개발자는 신이 아니고 리소스가 한정된 존재라고 하세요. 맞는 말이죠. 너 블록체인 오늘부터 핫하니까 블록체인 특징, 취약점 다 공부해서 앱 만들어봐. 이러면 개발자도 사람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기존 시스템을 학습한 개발자가 별로 어렵지 않게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저 인스턴트 파이널리티, 포크가 없이 무조건 블럭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거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저희가 네이버에 딱 들어가면은 그 순간 네이버 메인에 있는 데이터만 받아오잖아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 기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시간 만에 네이버에 접속하면 그 10시간 동안 네이버 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서 싱크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없이 내가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 안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기가, 뭐 1테라를 저장할 수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데이터 소모가 너무 많고 모바일에 막 200기가씩 저장하는 게 너무 부담되어 있는데
모바일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네이버 접속하면 메인에 있는 그 마지막 정보만 딱 갖고 오면 되듯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정보만 딱 갖고 와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딱 갖고 와야 모바일이 뚫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갑 중에 모바일을 네이티브로 지원, 지갑이 네이티브로 모바일을 지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없죠. 왜냐하면 그거 지원하는 순간 싱크하는데 200기가씩 받아야 되고 50기가씩 받아야 되고 접속하면 블록 내려봤는데 데이터 다 쓰니까 그거를 뚫어낸 게 텐더민트입니다. T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되게 장난 같은 게 뭐냐면요. 노드 2개 두고 블록 사이즈 한 1테라로 키우면은 10만 TPS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노드 2개 놓고 그렇게 하면 그건 서버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면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저기 노드가 2개 있을 때고 맨 밑에 있는 게 노드가 64개 있을 때입니다. 즉 노드가 많아질수록 합의해야 될 애들이 많아지니까 TPS는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서 노드가 16개 있을 때, 30개 있을 때, 60개 있을 때는 당연히 60개가 TPS가 낮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5개의 대륙에 흩어져 있으면 빛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없기 때문에 노드 간의 거리가 멀수록 더 합의가 느려집니다. 즉 테스트 환경에서 같은 서버에 노드 100개 두고 돌리는 거랑 실제 네트워크로 넘어와서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이런 노드의 TPS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막 TPS 18만 나온다, 100만 나온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텐더민트도 거의 극에 다다른 어떤 컨센서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5개 대륙에 흩어놓고 한 결과거든요. 실제로 노드가 64개 있을 때 가장 최적화했을 때 한 4000 TPS 정도 나오고 노드가 한 16개 있을 때 한 6, 7천 정도 나오거든요. 이 이상으로 쉽게 뽑아내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거의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로축은 블록 사이즈입니다. 블록 사이즈 뭐 비트코인 1메가, 2메가 키운다고 뭐 하는 그 블록 사이즈인데 재밌는 게 블록 사이즈 기본적으로 키우면 TPS가 증가합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노드가 32개 있을 때부터는 블록 사이즈가 1메가, 5메가, 10메가 되다가 보면 오히려 TPS가 감소합니다. 즉 블록 사이즈 무조건 크게 키우면 TPS 계속 올라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노드가 16개 이하일 때는 그럴 수 있으나 노드가 30개씩 되면 그 노드들끼리 블록을 서로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히려 성능이 감소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좀 깊이 설명을 드린 게 TPS로 하도 장난을 많이 쳐서 제가 웃겨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즉 TPS를 정확히 말하려면 노드 개수, 알고리즘의 성능,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 이 최소한 이 3개가 동반되지 않은 TPS는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노드 한 32개일 때 한 5, 6천 정도 나오면 지금 뭐 EOS도 그렇고 코스모스도 그렇고 거의 극에 다다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완전한 브레이크트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나온다, 지금 당장 뭐 우리 거 4, 5만, 10만 나온다는 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저도 그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확장성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이거 지금 작년에 1월에 비트코인 수수료인데요. 전성기 때 전송 하나 하는데 5만 5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게 왜 저렇게 올라가냐면 트랜잭션이,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처리했을 때 내가 수수료를 조금 내면 뭔가 누군가 처리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처리할 때 수수료가 많은 것부터 처리해 줍니다. 근데 그 처리해 주는 용량이 아까 말한 쉽게 생각하면 TPS인 거죠. 초당 내가 3,000건의 거래를 이 시스템이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초당 6,000건의 거래가 밀려 들어오면은 초당 3,000건은 계속 누적되죠. 그럼 누적되는 애들이 빨리 처리되기 위해서 수수료를 더 내고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즉
수요보다 처리 속도가 못 따라가면은 계속 수수료가 증가하고, 수수료가 증가하면 아시겠지만 그 블록체인을 못 씁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한 10억 원을 보낼 때 수수료 5만 원을 내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1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수수료로 5만 원을 내면 못 쓰거든요. 즉 확장성이 없으면 수요가 올라갈 때 그 시스템을 쓰기 위한 비용이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어제는 내가 비트코인을 보내는데 100원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니까 5만 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지금 수요가 가장 활발한 스팀도 TPS가 한 2, 30이 안 나오는데 TPS 3,000, 4,000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수요도 없는데 확장성 논쟁부터 나오고 있는 건 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텐더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수직적 확장성은 이 자체 엔진 성능이 좋다는 뜻입니다. 한 노드 16개, 32개 있을 때 그래도 한 3, 4천 오픈 네트워크에서 뽑아줄 수 있다는 성능이 있고, 만약에 3천 이상의 거래량이 밀려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저런 식으로 텐더민트 엔진을 그냥 2개를 더 붙여서 원래 3,000이었는데 2개 붙이면 6,000이 되고 이렇게 병렬적으로 확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수요가 밀려들면 수요에 맞게 처리 속도를 높여서 수수료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 그게 가능하냐가 확장성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확장성이 있다는 건 수요가 많아지면 처리 속도를 별 무리 없이 증가시킬 수 있는 거고, 확장성이 없다는 건 수요가 증가하는데 처리 속도를 쉽게 증가 못 시키고 뭘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러고 있으면 확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담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건 요즘 EOS도 코스모스처럼 이걸 도입해서 한다고 했고, 원래 EOS가 추구했던 건 CPU를 지금은 다 하나를 씁니다. 저희 요즘 CPU 보면 뭐 듀얼코어, 쿼드코어 하면 CPU가 듀얼은 2개, 쿼드는 4개인데 EOS는 추구했던 건 그 코어가 지금은 하나밖에, 싱글 코어밖에 못 쓰는데 쿼드코어, 뭐 이렇게 옥타코어 넘어가면 그 코어당 요게 하나씩 붙어서, 예를 들어서 싱글 코어 때 TPS가 3000이면 쿼드코어를 쓰면 곱하기 4배가 돼서 12,000 TPS, 그거를 추구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도달 못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다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뭐 EOS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코어급 개발자끼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보고 경쟁하고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근 1년간 밑쪽 단에서는 엄청나게 성능 개선을 서로를 보고 베끼고 개선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가 더 좋은 이런 엔진을 만들어줘야 저희 같은 어플리케이션 단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덱을 만들고 운용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더 저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코어끼리는 그런 경쟁을 해줘야 저희한테 이득이 온다는 거고, 지금 블록체인이 와 있는 건 저런 식으로 수평, 뭔가 개념적으로 하나를 더 붙여서 증가시키는 어떤 솔루션까지는 지금 코스모스도 EOS도 도달해 있습니다. 즉 엄청나게 수요가 몰려들면 감당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신용카드 회사가 비자가 가장 평소가 한 5, 6천 TPS 많으면 2만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컨센서스가 현재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 2, 3초마다 블록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다르니 그냥 계량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한 라운드에 블록이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뭔가 붙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뭐 웹툰 사이트가 있는데 블록체인을 붙여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할 때, 내가 블록체인을 모르는 개발자라도 API라고 어떤 정보만 딱딱딱 갖고 오면 웹에다가
바로 블록체인을 붙여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 그동안 블록체인이 복잡했던 거는 어떤 그런 블록체인들만의 그런 논리와 위험성을 다 이해해야 됐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이 최종 정보만 딱 갖고 오는 일반 서버처럼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아예 자바스크립트까지는 쉽게 붙일 수 있게 만들어놔서 아마 이제 웹 하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뒷단에 블록체인 붙여서 토큰도 발행해보고 그걸로 뭐 결제도 받아보고 하는 건 이제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코어 엔진이란 게 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놨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개발자의 영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짬뽕된 뭔가를 던져주고 야 네가 이거 다 분석해서 블록체인 만들어봐 이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텐더민트 같은 경우는 밑에 P2P는 네트워크는 P2P 어떤 레이어라고 하고 컨센서스는 합의 이게 가장 어렵고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이거에 막혀서 못 넘어가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너 위에 어플리케이션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해라. 토큰을 발행해서 네 컨텐츠에 붙이든 너가 그거에 뭐 어떤 가치를 부여하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밑에 컨센서스랑 네트워킹 블록체인이 개발자한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기는 우리가 다 해주겠다. 너가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하는 게 텐더민트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끼리는 IBC라는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데 이 IBC가 재밌는 건 아토믹 수압이라고 하잖아요. 아토믹 수압은 사실 교환이거든요. 내가 이쪽 체인에 코인이 5개, 이쪽 체인에 코인이 3개 있으면 아토믹 수압을 하면 이쪽 블록체인끼리 뭘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상대방 지갑에 내가 코인 보내주고 이쪽에 있는 내 지갑에 상대방이 코인 보내주고 교환이거든요. IBC는 실제로 원장 단위에서 기록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체인에서 이쪽 체인으로 코인을 5개를 넘기면 이쪽 코인에서 코인이 실제로 5개 없어지고 이쪽 체인에서 코인이 실제로 생깁니다. 즉 원장 단위에서부터 토큰 전송이 일어나는 게 블록체인의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얘네가 규정하는 건데요. 잘 생각해보시면 블록체인의 핵심은 원장이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다, 받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록인데 아예 블록체인 자체에서 코인을 이동시키면 교환이 아니라 이쪽 원장에선 없애고 이쪽 원장에선 생기면은 진짜 코인이 이동한다고 얘네는 표현하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얘네 하는 거고 이건 이미 테스트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텐더민트로 내가 프리베이트 체인을 만들어서 뭐 지금 붙어있는 게 물타 쪽에 무슨 정체는 모르겠는데 은행 애들 몇 명이 붙어서 피아 토큰을 발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텐더민트 프리베이트 체인 안에서 은행끼리 발행해서 저 IBC를 통해서 유통하면 테더가 바로 발행되는 거고요.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텐더민트 위에다가 토큰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이 이 허브라는 어떤 거대한 곳과 저기 연결이 되면 텐더민트 위에 올라온 오미세고 코인을 내가 허브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면은 실제로 저쪽 체인에서는 코인이 그만큼 사라지고 코스모스 허브라는 곳은 코인이 새로 생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블록체인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해킹 안 당하고 안전하다. 이 허브라는 곳이 그럼 뭐냐면 가장 안전한 지갑이자 내가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자 이쪽 저쪽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곳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거래소에 코인을 두면 너무 위험하고 좀 찜찜한데 뭐 너무 위험하다까지는 안 하고 좀 찜찜하죠. 해킹당하면 날아가니까. 내가 지갑을 일일이 다 다운받아서 관리하기엔 제가 아시는 분은 지갑 200개를 깔아놨는데 제가 보니까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코인을 다 빼서 관리하는 건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거래소에 다 두자니 그것도 좀 걱정되고 근데 이렇게 허브 같은 개념이 나와버리면 허브에다 코인을 올려놓으면 그건 내가 지갑을 허브 지갑 하나만 갖고 있어도 거기에 코인을 보내놓으면 이건 블록체인이잖아요. 조작도 안 되고 실제로 내 소유권을 누가 탈취할 수도 없죠. 이게 코스모스 애들이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이 연결된 허브가 앞으로 가장 많이 선택받을 거다. 왜냐? 사람들은 자기 토큰을 멀티 월렛 하나에다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기서 쉽게 쓰고 싶을 거다. 그게 금융이고 그걸 우리가 탈중앙화시키겠다. 이게 코스모스 애들이 하는 거고, 거기에는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거래소를 쓸 때 돈을 내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그냥 거래할 때 뭐 0.1, 0.01 떼가는 건. 근데 내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할 때 돈을 떼가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죠. 왜냐하면 로그인은 무료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건 유료니까. 이런 식으로 내 코인을 보내고 받고 저장하는데 전송 수수료 저렴하게 내는 거 정도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고, 그 이득이 코스모스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자도 사람이라 이 SDK라는 거를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옛날에 어릴 때 과학상자라고 혹시 사보신 분 있을 텐데요. 거기서 미니카를 만들려면 바퀴를 갖고 오고 모터를 갖고 오고 건전지를 연결할 수 있는 걸 갖고 와서 조립하면 어떤 미니카가 되고, 내가 포크레인을 만들고 싶으면 뭐 이렇게 생긴 거 갖고 오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갖고 오고, 레고라고 생각하면 부품이 있으면 내가 조립만 하면 돼요. 근데 플라스틱 알갱이 주면서 네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다 부품 만들어서 미니카 만들어, 이런 황당해지거든요. SDK가 없이 개발자한테 그냥 던져놓고 네가 이거 만들어 하면 찰흙 덩어리 던져주고 미니카 만들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부품 없이 네가 다 만들어. 그러다 보면 오류 생겨서 터지는 게 페리티 지갑처럼 예상치 못한 데서 오류 생겨서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개발자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듈화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 내가 굴러가는 게 필요해. 그러면 엔진을 갖고 와야겠다. 내가 이제 굴러가야 되니까 바퀴가 필요해. 그럼 요 부품을 갖고 와야겠다. 그게 SDK고 그렇게 다 모듈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슈가 되는 분산 DB, IPFS라고 하죠. IPFS는 고랭으로 써야 있고 그것도 이렇게 모듈화되면 내가 분산 DB가 필요해. 그럼 갖고 와서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돼야 개발자가 개발하는 비용과 시간이 떨어지고, 그래야 서비스에 집중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하신 많은 덱들이 이런 게 다 없으니까 시작부터 개발해야 되니까 지금 막 3년째 개발해서 이제 메인넷 나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뭐가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 너무 어렵거든요. 밑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황무지에서 자기가 통나무 잘라와서 통나무 잘라서 뭐 이렇게 해서 집 짓는 거랑 못이랑 나무랑 다 세트 있는 거로 그냥 이렇게 못 박아서 나무집 짓는 건 천지 차이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뭘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만 하라는 거죠. 그렇고 이렇게 해야 크리티컬한 오류가 안 납니다. 모두가 저번에 뭐 스마트폰 트랙에서 어떤 코인 막 엄청나게 복제되고 그러는 게 개발자가 그 실수할 수 있거든요. 개발자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최대한 막아주려면 모듈화를 해주는 겁니다. 스테이킹, 코인을 전송하고 받는 거, 코인을 발행하는 거, 이런 매우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딱 모듈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원하는 개발자한테 갖다 쓰라는 겁니다. 그러다 오류가 발견되면 그걸 개선하면 더 안전한 모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샌드, 리시브, 스테이킹, 발행, 이런 가장 코어하고 위험한 모듈들은 코스모스 애들이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만들고 있고 거의 다 만드는 거죠. 그럼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갖다 쓰면 되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아는 팀이 만든 걸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체인들이 나왔을 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면 사용자가 많아야 돼요. 내 앱을 쓸 사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내 토큰 있는 사람만 내 고객이라면 그건 재앙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내 코인 없으면 내 서비스 이용 못해. 미친 겁니다. 코인 몇 명이나 들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다 거래소에 넣지. 그리고 서비스를 서비스를 쓰게 할 때 결제를 원한다면 원화,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걸 쓰게 해줘야죠. 유저가 많은 거를 내가 결제로 받아줘야죠. 근데 지금 시스템에선 그 유저가 거래소에 가서 바꿔서 내 지갑으로 와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IBC로 블록체인 단에서 연결하자는 거죠. 저기 안에 뭐 이제 교체적인 원리나 그 교환 비율 이런 건 검증인들이 해주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장 단위에서 내가 이쪽 원장 위에 있는 어떤 코인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이쪽에 있는 탭에서 쓰고 싶으면 나는 그냥 클릭만 하면 밑에서 블록체인 단에서 알아서 전송돼서 교환돼서 지불되고 나는 서비스만 즐기라는 거죠. 그렇게 가자는 게 코스모스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그래서 허브라는 것들이 그런 여러 개 코인들을 갖고 있고 쓸 수 있게 열어주는 그런 허브 같은 존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플랫폼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했는데, 이 텐더민트 엔진이 굉장히 고성능 엔진이거든요. 거의 극에 다다른 엔진인데 얘들은 충분히 얘들도 플랫폼을 표방할 수 있는데 플랫폼을 표방 안 하는 게 결국 공짜란 건 세상에 없거든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어쨌든 AWS나 이런 거 위에 노드를 얹어야 되면 무조건 AWS 서버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블록체인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막 전 세계로 흩어졌다 모여야 되면 엄청나게 사실 비싼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처리해야 될 어떤 대비나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군가는 그게 사용자한테 전가되든 아니면 되지 않던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은 무거워지고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 신뢰가 어떤 뭐 그냥 우리나라만 해도 한 5천만 명이 있는 국가만 해도 이 예산을 어디에 쓸지 저기에 쓸지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비효율적이고 똑같다는 거죠. 플랫폼이 나오면 그게 탈중화가 되어 있든 안 됐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게 많아지고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 이득 분배 어떻게 할 거냐, 자원 분배 어떻게 할 거냐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정치적이고 비싸진다는 거죠. 텐더민트는 하나의 텐더민트 위에 하나의 탭을 얹어서 우리가 플랫폼이 돼서 우리 위에 탭이 올라가라 이게 아니라 탭은 수만 수천 개가 원하는 사람은 다 만들어라. 다만 연결할 때만 서로 투표를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하나의 거대한 체인 위에 여러 개의 탭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각자 탭이 원한다면 하나의 블록체인 위에 올라와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개발자 혼자서도 블록체인을 쉽게 만들어서 그냥 띄워서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얘들이 이렇게 런칭까지 밀어가면서 쭉 달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조금씩 개발자들이 이제 이게 재밌는지 붙기 시작했는데 그냥 노드 4개 자기 노드에 띄워놓고 코인 발행해서 서비스 붙여서 막 해보고 있습니다. 얘가 좀 소프트웨어 드리븐 해가지고 이게 커뮤니티까지 안 나와요. 그거 좀 문제 같긴 한데 어쨌든 개발자들이 붙어서 재밌게 즐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 이 아이디어 있는데 블록체인 만드는데 뭐 필요해? 돈 필요해? 아니 코드 갖고 가서 그냥 네 아마존 위에서 한 달에 3,000원 내고 만들어봐. 막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서비스가 괜찮다면 사람은 자동으로 붙는다는 거죠. 지금처럼 거대한 ICO를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발자가 아이디어로 블록체인 만들면 지분이 있고 그게 이렇게 연결돼서 유통이 되면 저 서비스 좋은데? 나 저 서비스가 더 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붙으라는 거죠. 그 코인을 사던가. 그렇지만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꼭 그 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허브랑 연결되면 아까 말했던 허브에는 비트코인도 붙을 거고 이더리움 붙을 거고 저런 은행들 붙어서 막 각국 통화 다 있을 텐데 쓸 사람은 그런 거 쓰라는 거죠. 코인은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이게 코스모스가 주장하는 건데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떤 코인에 기본적으로 그 코인이 왜 필요하냐는 물음인데요. 그 코인을 쓰기 위해서 뭐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뭐 유틸리티만 있다고 하면 그 코인이 없으면
내 서비스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나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내 코인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00명밖에 없으면 내 장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자는 거냐면 코인은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채굴기 같다는 거죠. 비트코인 채굴기가 네트워크 유지하면서 계속 돈을 받듯이 이 코인은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네트워크가 내가 봤을 때 성장할 것 같고 어떤 이득이 나서 그 네트워크가 계속 잘 돌아갈 것 같으면 이 네트워크에 내가 투자를 하던 참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이 코인을 사는 거고, 그 위에 돌아가는 서비스는 이런 큰 허브에 붙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화폐로 쓰게 해주자는 거죠. 그게 코스모스가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인의 가치는 뭐냐면 그 네트워크를 온전히 소유한다는 거죠. 내가 발행에도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지분만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뭔가 그 코드를 실제로 소유하고 그 네트워크를 소유한다는 거죠. 유틸리티만 강조하게 되면 이 코인의 가치는 내가 그 서비스를 쓸 수 있냐 없냐에 걸리는데, 가격이 오르면 서비스를 더 쓸 수 있고 가격이 내리면 서비스를 덜 쓰게 되는 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굉장히 제한사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코스모스가 제안한 개념이 어떤 뭐 정답이다, 뭐 이거 이상의 개념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코인을 정의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코인이란 거는 내가 그걸 갖고 있을 때 이득, 인센티브, 돈이 됐든 기분이 좋든 뭔가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 네트워크가 커갔을 때 같이 이득을 누리고 발행에도 참여하고 뭔가 결정도 해보고, 그런 수많은 체인들이 나올 거고, 단 그 수많은 체인들은 장사를 해야 되죠. 뭔가 덱을 만들었으면. 근데 너네만으로 유저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런 허브 같은 데 붙으라는 겁니다. 수많은 돈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허브에 붙어서 결제를 뚫으면 그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죠. 밑에 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인터넷이잖아요. 저희가 인터넷 쓸 때 페이팔을 할 때 이게 나한테 원화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결제하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게 코스모스가 제안하는 어떤 경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냐면, 이 코스모스 허브란 게 사실 그래서 플랫폼이 아니고 허브고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얘네는 정확히 자기네들도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관리가 잘 될 거고 가장 많은 돈이 여기서 머물고 왔다 갔다 하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어떤 은행이자 결제 모듈이자 어떤 보관소가 될 거다. 이런 게 얘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 되게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탈중앙화 거래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일반 거래소만큼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아도 중앙화 거래소의 빠른 그 체결 속도와 유동성을 보지 느리고 안전한 덱스를 쓰지 않거든요. 사실 뭐 이게 마케팅적으로 제가 뭐 말하는 건 우스운데, 얘네가 애초에 노리고 나온 모델이 아까 말했던 은행이자 교환소이자 결제 모듈을 노리고 나왔기 때문에 실제 중앙화 거래소의 속도로 체결은 되지만 뒤쪽에서 블록체인이 검증만 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덱스인데 덱스지만 실제 중앙화 거래소랑 똑같은 속도가 나오는 걸 얘네는 애초에 그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개념 증명, 어떤 개발 거의 다 개발은 이제 거의 다 되는 건 없거든요. 그냥 하는 거니까. 개념 증명 어떻게 할지는 이미 다 문서화 해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프로젝트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덱스인데 해킹 위험이 없지만 중앙화거래소랑 똑같고 로그인할 때 뭐 가타부타 막 필요 없이 그냥 내 프리베이트 키 하나로 바로 로그인 되는, 내 사용자나 토큰은 되게 많은 그런 게 얘네가 추구하는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죠. 어차피 덱스 중에서 유동성이 많아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으려면 유저가 많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빨라야 되죠. 그리고 코인을 엄청 빨리 많이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텐더민트 자체가 멀티시그 월렛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코인을 막 붙이고 싶어도 아까 말했듯 바탕화면에 지갑이 여러 개 생기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얘 자체가 멀티시그 월렛이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극단적으로 떨어집니다. 잘 생각해보면 거래소가 하는 게 원장 맞추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출금했다 받았다. 그거를 24시간 엔지니어가 계속 붙어있지 않아도 계속 맞춰주는 게 뭐냐, 그게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덱스를 얘들이 만들면 몇 명의 인원 없이도 수많은 코인을 엄청나게 저렴하게, 엄청나게 빠르게, 근데 유지 보수가 거의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게 덱스거든요. 그래서 뭐 위에서 뭐 이렇게 뭐 덱스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덱스를 제대로 하려면 제가 말한 이런 걸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원장 단위에서 코인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원장 단위에서 코인이 진짜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완결성이 빨리빨리 나냐?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랑 똑같은 속도인데 덱스냐? 이런 것들이 클리어 돼야지 진짜 덱스인 거지. 우리도 덱스 할 수 있어요라는 건 라리머가 비트쉐어 거의 7년 전인가 6년 전에 만든 거 가보시면 되게 잘 돼요. 한 3초 딜레이, 2초 딜레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잘 되고 그 이후에 덱스 한다고 나온 애들 거보다 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걔들이 UI를 신경 안 써서 좀 괴랄해서 그렇지 이미 그 정도 수준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ICO 같은 경우도 쟤들이 지금은 다 이더리움 쓰고 있는데 멀티 토큰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토큰이 있든 거래량만 있으면 그냥 바로 ICO 클릭하면 뒷단은 모르겠는데 그냥 페이팔처럼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앗 같은 경우도 은행들이 붙어서 그런 식으로 테더 같은 거 발행해서 허브에 유통해주면 그거를 그냥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교환하고 쓰고 이럴 때 수수료를 내는 건 우리한테 큰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하려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팀이 해야겠죠. 근데 원론으로 돌아가면 이 코어 엔진을 개발한 게 재건이랑 에단이라는 애인데 걔들보다 이거 잘 관리하고 걔들보다 이거 안전하게 걔들만큼 이거 문제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 할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유지 보수가 잘 되겠죠. 그럼 여기는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 냉정하게 모르니까요. 비즈니스는 절대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게 코스모스의 가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더리움을 이제 스케일링을 해준다고 했는데 원래 TPS가 한 350 정도 나왔는데 원래 이게 VM을 올리면 느려지거든요. 지금 뭐 리빌딩에서 더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뭐 스케일링 된다고 되게 많이들 말하잖아요. 오리진이 스케일링 된다. 그럼 반대로 그 스케일링이 되면 이더리움 지금 뻔히 스케일링 안 되는데 왜 이더리움 스케일링을 못 해주면서 된다고 주장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된다고 주장해서 이더리움 해주겠다 해서 붙어있고 그 결과가 이더 민트라는 거고 지금 350 TPS까지는 개선했는데 리빌딩해서 더 올려줄게 라고 해서 지금 작업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스케일링을 느리지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다른 프로젝트는 왜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더리움은 못 해주냐? 그거는 그 프로젝트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가장 좋은 마케팅이거든요. 시총 60조짜리 프로젝트가 스케일링이 안 돼가지고 빌빌대니까 우리가 그거 깔끔하게 보여줄게. 그럼 그거만큼 트러블 슈팅, 마케팅이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 가장 강력한 쇼잉인데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더리움 지금 시총 2위짜리가 빌빌대고 있는데 그거 뚫어줘야죠. 정말로 스케일링 성공했으면. 그걸 지금 하는 게 코스모스고 텐더민트 엔진으로 그거 해주고 있고 그다음 뭐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덱스 만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덱스는 어플리케이션 단도 중요한데 그 밑에서 원장 컨트롤이 정말 되는 엔진이 있어야 돼요. 특히 멀티시그가 되고 유연해야 되고 아까 말했듯 정말 중앙화 거래소만큼 속도가 나오는 어떤 그 로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게 텐더민트니까 바로 지금 와갖고 저기 위에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재밌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쟤네 저거 코드 다 공개할 거예요. 덱스 코드. 그러면 이제 덱스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자 혼자 앉아가지고 한 달에 3,000원 내고 유지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게임이 바뀐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용이 높으면 절대 성공 못 하거든요.
그냥 개발자가 퇴근해서 해볼 수 있는 정도까지 비용이나 난이도가 내려가고 오픈소스로 풀려 있어야 이것저것 막 나온다는 거죠. 텍스도 막 나올 거고 그 중에 잘 되는 애 있을 거고 안 되는 애 있을 거고 그게 얘들이 일관되게 계속 주장하고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도 붙여갖고 갈 텐데요. 이더리움도 되게 재밌는 게 비트코인이 이제 점점 블록 리워드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들이 갖고 가는 게 옛날엔 채굴해서 갖고 간다. 새로 발행하는 걸 갖고 가는데 갈수록 발행량은 줄어드니까 트랜잭션 피, 전송 수수료가 마이너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들이 마이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이닝 수수료가 계속 마이너들한테 들어가야 되는데요. 코스모스가 저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비트코인 원체인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보내려면 한 300원, 500원 내야 되고 한 1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코스모스에 붙인 상태에서 이 코스모스 위에 올라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유저 입장에서는 한 3초면 전송이 끝나고 전송 수수료도 거의 안 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비트코인을 쓰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독립지갑 내 앱에 깔아서 비트코인만 써야 되는데 코스모스 지갑 깔면 거기 비트코인 비롯해서 내가 갖고 있는 코인 다 나오고 그 중에 비트코인 쓰고 싶으면 3초면 그냥 이쪽 저쪽에 보내버릴 수 있고 수수료 싸면 사용자 입장에서 뭘 쓰겠냐는 거거든요. 제거리가 POW는 그냥 뭐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냥 자기는 너무 전기를 많이 쓰니까 대체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덤벼야 되는 거예요. POW의 가장 큰 약점은 전송 수수료가 마이너한테 가는데 그래도 느리고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렇게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트러블 슈팅 하는 거예요. 더 싸고 더 빠르게 사용자한테 우리가 해줘 버린다. 그럼 비트코인 유저 입장에서 이게 비트코인 원체인에서 가는지 여기서 가는지 안전하기만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쓰겠냐는 거죠. 비트코인 앱 깔아서 비트코인 하나 10분마다 보내고 받냐? 이 멀티식을 원래 하나 받아서 여기 그냥 다 쓰고 노느냐? 그런 식으로 덤비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배운 게 뭐냐면 마케팅이나 전략은 정말 코어급의 기술이 있어서 내가 그 문제를 뚫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덤빈다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근데 이거는 아쉽지만 저 같은 일반 레이어에서 사실 불가능하니까 마케팅이랑 포장이 필요한데 정말 코어급으로 뭐 뚫어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덤비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거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사실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붙이는 거는 비트코인 허락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지갑 나왔네? 여기다 비트코인 보내? 갈 때는 10분 걸렸는데 이 지갑 안에서 뭐 이 생태계 안에서는 뭐 3초면 왔다 갔다 하네? 그럼 나갈 이유가 뭐고? 그러면 비트코인 전송 수수료가 마이너들한테 가면 계속 내려가겠죠. 그럼 마이너들 수익이 계속 내려가겠죠. 그럼 전기비가 나가는데 마이너들 수수료가 계속 내려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트러블 슈팅을 하고 내가 뚫어버리고 싶으면 뚫어버리는 겁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는 빼겠습니다. 비슷할 수 있으니까. 이게 코어 개발자고 이게 코스모스 애들이 지금 특히 재건이라는 애가 하고 있는 어떤 형태입니다. 되게 재밌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사실 이렇게 돼야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비트코인 쓰려면 10분씩 걸리고 뭐 10,000원, 20,000원 내야 되는데 그럼 못 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제 친구한테 제가 4년 전에 야 너 한번 비트코인으로 그 당시에 비트페이로 어디였나 뉴에그였나 한번 너 직구해봐라고 했는데 15,000원짜리 샀는데 전송 수수료가 1,000원인가 1,500원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못 쓴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렇게 되면 쓸 수는 있는데 원체인을 유지한 인센티브는 계속 내려가요. 이런 게 진짜 재밌게 문제를 뚫어버리는 거고 아주 작사를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아톰을 소유한다는 게 뭔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코인 갖고 있으면 저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게 스테이킹이 되면 그 스테이킹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DPoS를 뭐 스팀도 그렇고 아크도 그렇고 리스크도 그렇고 몇 개를 이렇게 계속 다 사보고 팔고 검증인도 해봤는데 내가 일반 유저로서 그 발행에 내가 참여를 못하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계속 발행은 되는데 그거는 다 검증인들, 증인들한테 다 들어가고 나한테는 직접 이득이 없으면
어느 순간 되게 서운해지거든요. 왜 나는 왜 발행되는 거에 못 참여하지? 제가 생각했을 때 발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면. 그리고 운영은 말 그대로 투표죠. 어떤 안건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데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는 되게 깔끔하게 잘 설계한 것 같아요. 검증인들은 진짜 그냥 대표성만 띄고 있는 거지 내가 아톰이 있으면 검증인한테 위임을 해주면 검증인이 설정한 뭐 많아야 5에서 10 정도의 수수료만 좀 떼면 그대로 나도 스테이킹을 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10이라고 하면 뭐 수수료 한 10% 떼면 9%는 나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톰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이제 포토는 이더리움 뜬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코인이 하나 더 생기는데 내가 아톰을 스테이킹하면 검증인이나 나나 거의 다르지 않게 그 발행되는 코인이나 전송 수수료로 얻어지는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즉 제가 미더에도 썼는데 블록체인은 미들맨이 없어야 되거든요. 증인들이 스타가 되고 검증인이 스타가 되는 건 오히려 해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30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코스모스도 끼케야 300명이면 글로벌 시스템 300명이서 운영한다? 그럼 오히려 더러워지고 카르텔 생기거든요. 그냥 검증인은 검증인으로서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소액의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고 그걸로 기여를 좀 더 하는 거지 실제 주인은 아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검증인이 가져가는 수익이나 아톰을 갖고 가는 사람의 수익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얘네가 보상을 나눠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검증인이나 일반 아톰 보유자나 스테이킹하면 받아가는 아톰이나 포토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리고 전송 수수료로 아까 말했던 여러 개 코인들이 다 올라오면 그거 전송 수수료도 거의 검증인이나 일반 위임자나 거의 똑같이 받습니다. 즉 제가 여태까지 몇몇 디포스를 겪으면서 느꼈던 증인이 아닐 때 느끼는 박탈감이 굉장히 덜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시스템이 더 발전합니다. 미들맨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 미들맨들이 되게 멋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블록체인에서 뭔가 하고 싶어지면 계속 그 미들맨을 찾아가야 돼요. 검증인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 검증인 몇 명 없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야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누가 됐든 이 아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 하고 싶어라고 그냥 오퍼를 넣으면 그냥 거기서 투표하고서 빨리빨리 하게 해야지. 그 미들맨들이 막 검증인 돼서 쇼맨십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엄청나게 로스가 생깁니다. 그거 다 누가 지불하냐? 홀더들이 지불하는 거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란 건 없고 리소스란 건 어디선가 누군가가 위임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걸 누구한테 줘서 간접 이득으로 내가 이 사람들이 생태계 발전시켜 줄 거야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보통은 검증인한테 위임하면 검증인이 대리 투표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사실 검증인끼리 담합하면 거의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검증인이 A라는 안건에 예스를 해도 내가 위임자인데 내가 보기엔 난 노야 하면 그냥 노라고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인은 진짜 그냥 대리자일 뿐인 거지 실제로 투표하고 스테이킹 가져가고 이런 건 다 아톰 보유자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대표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제일 분노하고 힘든 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선거를 할 때는 우리 표가 필요하니까 오지만 끝나고 나면 우리를 대변할 필요가 한 4년간은 꼭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검증인의 권리를 최대한 낮춰야 돼요. 그래야 한 명 한 명 아톰 소유자가 다 검증인처럼 활동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전하거든요. 검증인이 세지면 어떻게 되냐면 검증인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돼버려요. 시스템이.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 검증인 찾아가서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되면 성장이 멈춰요. 그냥 검증인은 그냥 네트워크 잘 관리하는 애들인 거고 각각 갖고 있는 애들이 알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코스모스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마지막으로 단적인 예인데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 하드 포크 한다 그랬을 때 비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의견 낼 수가 없거든요. 그냥 마이너들이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그냥 중고 마이너 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비트코인 갖고 있어봐야 의견 내봐야 그냥 트위터로 야 하지마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나한테 권한은 없고 비트코인 발행은 누가 하냐? 마이너들이 하거든요. 내가 비트코인 있어도 내가 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하지만 그만큼 뭐 또 반대로 안전하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개인의 판단의 여지에 맡기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